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고소하고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도토리묵을 활용해서 만드는 맛있는 두 가지 요리 준비했습니다. 자, 5월 2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대 대학 후배를 비롯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서울대 졸업생 30대 남성 2명이 검거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들은 61명의 여성을 상대로 그동안 유포한 사진과 영상만 1,8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요. SNS 프로필 사진만 있으면 누구나 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학 동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 5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서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이 2명은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서 서로를 한몸이라고 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라고 자처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작하고 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건, 1,700여 건에 각 달했는데 네. A씨는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뒤에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했고요. A씨가 유포한 합성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유포한 영상들은 대부분 B씨가 제작한 거였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A씨가 유포한 영상 대부분 또 다른 서울대 동문인 B씨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었던 B씨는요. 여성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A씨에게 제공을 했고요.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합성물을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졸업한 뒤에 A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개설한 방은 무려 200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참여 인원이 많을 때는 50명에 달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이들의 범행 목적이 영리가 아닌 성적 욕망 해소였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범인 중 한 명이 로스쿨, 그것도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었던 만큼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발전할 텐데 그럼 네. 깜쪽 같을 텐데 네. 이게 SNS상에 떠도는 내 사진을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섭죠. 아, 이거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전 김호중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쪽에 있는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지난 21일 오후 2시쯤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김 씨는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2군데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만큼이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용욱 씨가 네. 그런데 강용욱 씨 회사에서 반려동물 교육을 받은 그런 서비스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거 교육받은 분들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용욱 씨 같은 경우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용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반려동물 교육 서비스 종료 소식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수강생을 받았다가 뒤늦게 사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강생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강용욱 씨의 회사 측은 이미 지난해 11월 말에 내부적으로는 교육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11월과 12월에 교육 서비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벤트 마감 기한은 12월 31일까지였던 건데 이때까지 수강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만인 1월 16일 교육 수강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에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6월 30일까지만 교육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내고 교육에 참여해왔던 견주들의 불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교육 종료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후에 수업의 질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게 수강생들 주장인데 수업 종료가 공지된 후에 훈련사들 절반 이상이 이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교육 서비스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주장인 겁니다. 네. 강형욱이라는 이름을 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뭐 이게 폐강되고 뭐 이랬다는 얘기. 참.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주차 차량에 공개해둔 전화번호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실제로 전화번호를 수집해왔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 내 전화번호를 적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끼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3시쯤에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면서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서 휴대전화 플래시까지 켜가면서 차량 내부를 살피기도 하는데요. 차량 절도를 의심한 아파트 경비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남성들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절도 목적이 아니라 조사 결과 분양사무소 홍보를 위해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던 남성들이었던 겁니다. 네. 이 경찰은 두 남성을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차 앞 유리에 붙여놓는 휴대전화 번호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북, 대전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 중입니다. 왜 가끔 보면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뭘 그러니까요. 권유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종 방법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차에 적어놓은 번호판을 내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러는군요. 네. 이건 뭐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일명 지우개 서비스라는 것이 시행 중인데요. 시행 1년 만에 16,000건을 돌파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뭐 철 없을 때 뭐 인터넷상에 정말 지우고 싶은 글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들 계시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해 봤더니 총 17,14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6,500건 이상이 실제 처리까지 됐는데요.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서비스의 신청 연령도 24세 이하였지만 이제는 30세 미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이용자에게 지우개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주요 Q&A를 만들어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잊혀질 관리. 그렇죠. 그런 이런 것도 것도 말이 있는데 많으니까요. 참 잘 안 지워지던데 이게 이제 되는군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진로 진학은 엄마의 정보력 싸움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을까? 또 내가 도대체 잘하는 건 뭘까? 네. 참 이거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글로벌 교육 트렌드부터 진로 진학 원스톱 설계까지 제공하는 교육 박람회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교육특구로 불리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Y교육 박람회. 지자체 최초로 전국 단위 교육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뭘까요? 양천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사실 사교육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줄고 공공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밖 교실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신 교육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고교 설명회, 그다음에 대입 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학 멘토링이 있습니다. 진학 멘토링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어떠한 학교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밖에서 사교육 시장에서 1대1 상담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비용 없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로 진학 설계를 위한 맞춤형 입시 상담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대입 입시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아이의 지금 현재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어디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열심히 하면 될지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들었고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좀 많이 뉘우치고 갑니다. 오늘은 이제 수험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그 학생이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 학생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1대1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1대1 멘토링. 과연 아이들은 뜻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특성화고로 진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를 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그런 직업과 관련된 것을 더 깊게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고보다는. 진로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확실히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확실히 길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가끔씩 학교에서 하는 그런 진로 수업이나 아니면 학교 게시판 같은 데 붙어있는 고등학교 홍보물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면서 약간 광고성 문구 같은 것만 적혀있고 별로 실용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되게 입시 정보는 많이 알아보는데 실제로 학과 정보는 잘 알아보지 않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 외에 어떤 부분을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이제 대학생들이랑 대면하고 공부한 걸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진로가 명확히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다지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생의 꿈을 찾았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무슨 과목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진짜 공부법을 찾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이다지, 강성태 등 스타 강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꼽자고 한다면은 사실 공부하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그게 당장은 어떤 자녀분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더라도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면
조금씩 변화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전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한번 잘 못 본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아이들. 좀 저희가 꿈에 대한 문제가 좀 많고 제가 좋아하는 거랑 살짝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서 선택이 살짝 많았는데, 이걸로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강의를 그 일부 반만 말고 살짝 전체 학교에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질문 좀 더 많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무조건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강연 듣고 나니까 좀 뭔가 더 이해가 좀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신 미래 기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미래 교육 콘텐츠도 마련됐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계시군요. 움직일 수 있다? 약간 인공지능 같은 거를 체험하러 관심이 있는 분야여가지고 체험하러 왔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을 발명하고 싶습니다. 특히 방탈출 버스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미션을 해결하면서 과학 원리를 체득할 수 있었다네요.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고, 다음에 이거 관련한 거 학교에서 들을 때 좀 이거 생각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교육축제의 현장. 미래 교육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Y교육 박람회를 통해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교육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다양한 정보와 체험활동 그리고 시설로 구축을 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의 확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박람회를 만들고 싶고,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재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죠. 함께 해주실 개그맨 정철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역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언제 돌아갑니까? 1954년 5월 2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4년 5월 25일은 전설적인 종군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가 사망한 날입니다. 로버트 카파는 스페인 내전부터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도차이나 전쟁 등 20세기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전쟁을 취재했고요. 20세기 최고의 저널리스트, 사진작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 최전선에 있던 그는 마지막까지도 전쟁터에서 카메라를 든 채 사망했습니다. 네, 카메라로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정말 전설적인 종군 기자죠. 네. 그렇죠. 예. 그냥 사진 기자도 아닌 종군 사진가로 네. 활동한다는 건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거든요. 카파는 어떻게 처음 그 사진의 길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네, 로버트 카파의 본명은 앙드레 프리드먼으로 191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31년 반유대주의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건너간 그는 암실의 조수로 사진 일을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연설 장면을 찍으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보도 사진에 입문을 했습니다. 나치 집권 후에는 프랑스 파리로 피신해서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됐습니다.
네, 이 로버트 카퍼가 이 사진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묘책을 썼다면서요? 네, 앙드레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파리에서 동료 기자였던 게르다 타로를 만나서 사랑을 빠지는데요. 그녀는 다소 방탕하고 자기 관리가 부족했던 프리드먼을 옆에서 도와주는 충실한 조력자가 됩니다. 무명 사진 작가로 힘들게 살던 중에 타로가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는데요. 앙드레 프리드먼이 아닌 로버트 카파라는 가상의 인물 한 명을 만들었고, 카파를 미국의 잘 나가는 유명 사진가로 소개하고 자신들은 그의 조수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카파의 이름으로 작품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카파 초창기 사진에는 타로의 사진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전략이 먹혀들었고 두 사람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꼭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댄 게르다 타로? 타로. 예, 타로. 네네네. 타로의 힘이 컸는데 언제부터 종군 기자로 활약한 거예요? 네, 1936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두 사람은 스페인으로 갔고 거기서 한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 어느 공화파 병사의 죽음이라는 사진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사진은 엄청나게 극적인 순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줘요. 반면 연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함께 촬영하던 그의 연인 타로가 1937년 7월 탱크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네. 전쟁터에서 사망한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을 함께 누빈 동료이자 또 사랑하는 여인이었거든요. 타로가 사망한 후에 굉장히 카파가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카파는 절망에 빠졌지만 스페인 내전을 끝까지 취재해서 세계 최고의 전쟁 사진 작가라는 호칭을 얻습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취재하던 중에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되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미군과 연합군이 독일 치하의 노르망디 해안에 기습 상륙한 작전으로 오마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하루 동안 3,000명 이상이 숨진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카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취재한 유일한 사진 작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카파는 상륙정을 타고 병사들 틈에 끼어서 작전에 함께했고요. 2대 카메라를 들고 포탄과 총탄이 쏟아지는 오마 해변에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는 카파의 사진들, 그리고 이름 모를 군인들의 긴박한 표정에서 전쟁의 긴장감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되죠. 뒤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오프닝 장면에 노르망디 이 상륙작전 씬이 나오는데 바로 카파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카파는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전쟁터를 다니면서 전쟁의 참상을 알렸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전쟁터에 다니다 보면 성격이 좀 거칠어질 만도 한데 되게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었다고요. 로버트 카파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헐리우드 스타를 방불케 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사교성이 또 뛰어나서 해밍웨이, 피카소 등과 우정을 쌓았고 배우 비비안니, 잉글리트 버그만과 미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잉글리트 버그만이 청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생 정착하지 못했던 카파가 다시 돌아간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전쟁터에 있던 그는 전쟁터에서 셔터를 누르다가 사망을 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954년에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취재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다시 베트남 전쟁으로 도착하는데요. 하노이 남쪽에서 프랑스 부대 합류해서 프랑스군의 행군을 취재하던 중에 지뢰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카메라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사진이 프랑스 군인의 뒷모습, 이것이 찍힌 사진이 남게 됩니다. 네.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파가 생전에 남긴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취재 대상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휴먼 드라마가 펼쳐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 정신을 카파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버트 카파는 죽는 순간까지 전선을 넘나들면서 진정한 기자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일에 그야말로 한 획을 그은 사람이군요.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4년 5월 2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4년 5월 22일은 수도권 지하철 중 유일한 순환선, 지하철 2호선이 완전 개통한 날입니다. 1980년 제1구간 신설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운행을 시작해서 이날 서울대 입구역에서 시청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순환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2호선은 당시 지하철 역사에서 정말 엄청났죠. 네. 그러니까 서울을 남북으로 동서로 연결을 해놓고 네. 서울 시민의 행동 반경을 상당히 넓혔어요. 지금은 사실 2호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2호선은 처음 어떻게 개통하게 됐어요? 우선 서울 지하철의 역사 1974년이 중요하죠. 이 광복절이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지만 1호선이 개통되었어도 서울의 교통 상황이 개선되질 않아요. 경제 개발과 맞물려서 전국의 노동 인구가 서울로 몰려들면서 서울과 서울 근교 위성 도시들이 팽창해서 정말 팽창에 팽창을 거듭한 이런 시대가 있었죠. 1호선만으로는 서울 생활권의 팽창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은 교통 수요의 분산이 최대 목표가 되었고 총 연장 약 50km에 달하는 순환선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당시에 순환선 모든 구간을 한꺼번에 개통한 게 아니고 개통 구간 될 때마다 조금씩 늘려간 거죠. 네, 1978년에 본격적인 2호선 공사가 착수되는데요. 1980년 10월 31일 신설동 종합운동장 간의 1단계 구간을 시작으로 해서 공사 구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2호선은 1단계 부분 개통만으로도 강남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신설동역에서 1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서 강남에서 서울 도심까지 지하철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강남에서 강북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때였어요. 자, 그래서 이후 을지로 입구에서 성수역까지 교대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단계적으로 개통이 됐고 마지막으로 서쪽 구간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시청역까지 19.2km가 개통이 됐습니다. 총 연장 54.2km였고요. 총 8,771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6년 2개월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당시 요금은 기본이 110원. 최고 80원이었습니다. 네, 당시 그 처음 완전 개통된 그런 2호선을 탄 시민들 좀 처음에 좀 어색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그럼요. 지하철 2호선 전 구간이 개통된 이 첫날 시민들이 승차장 통로를 잘 찾지 못해서 허둥댔는데요. 특히 환승하는 데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1호선과 2호선을 갈아타는 신도림역이 엄청나게 붐볐어요. 환승역이 다 붐비지만 신도림역은 좀 유별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 중에 하나가 좌측 통행을 하는 1호선과 우측 통행을 하는 2호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환승을 좀 쉽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도 급히 타려는 이 승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약간의 혼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교통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네, 서울은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통근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특히 2호선은 서울대, 서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이 대학들을 두루 다니는 대학 노선이어서 학생들의 통학이 한결 편해졌죠. 강남, 을지로 입구 등의 지하상가가 화랑을 맞았고 또 2호선 역사들은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 버스, 택시 이용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죠. 네, 지금도 2호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2023년에 우리나라 지하철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이 바로 이 2호선입니다.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무려 266만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1호선, 4호선, 7호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2호선 강남역이고요. 그들을 이어서 잠실역, 서울역, 홍대 입구역 순이었습니다. 자,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지하철을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이거 한창 공사할 때 서울 거의 전체가 공사판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5월 2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날 좀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24일 미스 코리아 장윤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2위를 수상했습니다. 네, 1987년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된 장윤정 씨는 큰 키에 수려한 외모로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듬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해서 역대 최고 성적 2위에 입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저때 1980년대에는 정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지상파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네.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장윤정 씨는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 미스 유니버스 2위까지 됐기 때문에 와. 당시에 뭐 엄청난 화제였죠. 그런데 장윤정 씨 본인은 그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갈 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장윤정 씨는 만 17살이었던 1987년에 미스 대구 경북 진을 차지한 후에 미스 코리아에 출전했는데요. 장윤정 씨가 나중에 한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스 코리아 출전 당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회 당일날 말이 더 술술 잘 나왔고 그 당찬 모습이 더 좋게 보였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당당히 미스 코리아 진을 차지하는데요. 당시엔 이 체계적인 준비 시스템도 없고 미스 코리아 배출은 무조건 미용실에서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장윤정 씨도 멘트, 말하는 거, 웃는 모습, 워킹 전부 미용실에서 연습했고 그래서 미용실 손님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이제 수상 인터뷰하면 원장님. 어떤 미용실 원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첫 마디로 나왔어요. 네. 저도 이거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에 부모님하고 보면서 누가 1등을 할까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온 국민이 보는 그런 월드컵 같은 느낌이기도 네. 했고 여기서 딱 진이 되면 무조건 스타가 되는 그런 등용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정식 대회를 연 거는 1957년인데요. 1972년 16회 대회 때부터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서 TV 중계가 시작되면서 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예전 미스 코리아는 스타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는데요. 1987년 진 장윤정 씨가 그랬고 1988년엔 김성령 씨가 미스 코리아 진이었어요. 그때 김성령 씨는 1987년 장윤정 씨를 피해서 그 다음의 대회에 나왔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89년엔 진이 오연경 씨, 선이 고현정 씨였는데 이 대회는 시청률이 무려 54%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염정아 씨, 이승현 씨, 김남주 씨 등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스 코리아 출신 스타들입니다. 네, 김성령 씨도 피했다는 장윤정 씨.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머물지 않고 미스 유니버스에서 2위를 차지한 정말 화제였던 그때였잖아요. 네, 장윤정 씨는 1988년 5월 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미스 코리아 역사상 최고의 해외 미인 대회 성적으로 큰 화제를 얻었습니다. 이 기록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최고 기록은 2006년 진 이한희 씨가 2007년에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겁니다. 자, 장윤정 씨는 이후 연예계에 입문해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CF, TV, 라디오를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한때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미국행을 선택했지만 현재는 다시 복귀해서 드라마와 영화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정말 대단했던 게요. 당시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세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1952년에 개최된 국제 미인 대회인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미인들이 참가해서 그해 세계 최고의 미인을 뽑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였습니다. 국제 교류와 해외 여행이 드물었던 시절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한국을 국제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주요 민간 외교 무대였죠. 그래서 당시 미스 코리아를 관직 없는 대사, 평화의 친선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는 데 아주 열심이었고 우리도 남들만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막 할 때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미인이 그것도 외모로 세계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도 느껴질 때입니다. 자, 그런데 미스 코리아 이 대회는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한다. 또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고 2001년부터는 지상파 중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한데요. 그래도 1988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던 장윤정 씨를 통해서 미스 코리아의 당시 인기를 되짚어봤습니다. 네, 미스 코리아 참 오랜만에 영상을 또 한번 봤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5월 2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0년 5월 21일은 충무로 대표극장 대한극장이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에 들어간 날입니다. 1958년에 개관한 대한극장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화관이었고요. 배너, 사운드 오브 뮤직, 마지막 황제 이런 할리우드 대작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형 극장이었습니다. 원래 단관 극장이었지만 이날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철거 휴관에 들어갔고 1년 7개월 만인 2001년 12월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66년간 자리를 지켜온 대한극장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 상영을 안 하나. 그 근처 지나갔더니 뭐가 안 걸려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 봤던 기억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추억의 장소인 대한극장이죠. 네. 학생들은 물론이고 데이트 코스로 필히 찾았던 곳이 바로 그 대한극장이고 헐리우드 영화 아바 생각이 나는데 아바라는 그룹이 그냥 실황 공연 네. 그거를 영화로 상영했는데 그거 보려고 이렇게 줄을 섰던 기억. 마루치 아라치 봤던 마루치 아라치도 있어요? 태권브이를 극장에서 이런 기억들이 다 있네요. 예. 그렇게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대한극장이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뭐 이재용 아나운서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대한극장 개관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대한극장은 1958년 1920석의 좌석을 갖추고 현재 위치인 서울 중구 충무로에 개관을 했는데요. 당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또 미국의 유명 제작사죠. 20세기 폭스가 설계한 극장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푹신한 좌석, 시원한 에어컨, 최고의 음향 시설을 갖춘 영화관이었습니다. 70mm 필름 영화를 소화할 수 있는 대형 와이드 스크린도 그 당시에는 대한극장밖에 없었습니다. 또 영화를 볼 때 빛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계한 1호 무창영화관, 다시 얘기해서 창이 없는 영화관이었다는 건데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그 전까지 영화관들이 전부 창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기를 못해서 그랬던 건데 이때 성능 좋은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추고 창이 없는 영화관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 그 당시로서는 크게 만들다 보니까 배너 같은 대작 위주의 영화들이 많이 상영하면서 더 인기를 끌었다면서요? 네, 대한극장은 그 규모에 걸맞게 대작 상영관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배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운드 오브 뮤직,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런 영화들을 국내 최초로 개봉을 했습니다. 1962년에는 무려 7달 동안 배너를 장기 상영해서 대한극장 한때 별명이 배너극장이 되었습니다. 1층 가운데 좌석에 딱 앉으면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의 대형 스크린에 음향 시설도 당대 최첨단이었고요. 특히 그 배너의 압권이죠. 전차씬, 전차경주 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1981년에 배너를 다시 수입해서 새 필름으로 상영했을 때는 많은 관객들이 좌우로 넓게 펼쳐진 대형 화면과 함께 입체 음향이 주는 위력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대한극장 그 앞에 줄은 매표소에서 시작해서 극장을 한 바퀴 돌아서 맞아요. 수백 미터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줄 서 있다가 쥐포 사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멀티플렉스관이잖아요. 그 동시에 여러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냥 대한극장에 영화 한 편 걸리던 시절이었죠. 극장에 오직 한 편. 오직 한 편. 한 극장, 한 영화. 이런 영화를 단관극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 극장의 영화 한 편. 개봉관 수가 많지 않고 또 볼 수 있는 영화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개봉관을 정점으로 해서 재개봉관, 재재개봉관, 재재재개봉관 이렇게 재자가 많이 붙을수록 아랫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관람료는 점점점 싸지는데
같은 필름을 가지고 여러 번 상영을 하다 보니까 필름이 열화돼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상영 중에 필름이 끊어지는 일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불고 막 이러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죠. 그러면 영화가 다시 상영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박수로 이 영화 기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차별로 별도로 예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좌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극장 안 휴게소를 적당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본 영화를 또 볼 수 있었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악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조 할인하는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가 마지막 회차까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했구나. 그리고 변두리에는 동시상영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왔다 갔다, 국내 영화를 왔다 갔다. 보고 나오는 그런 영화관도 있었죠. 대한극장 앞에 네. 가서 줄 너무 길면 그 길 건너편에 극동극장이라고 두 편 하는 동시상영관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곤 했었는데 네. 대한극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명모, 국도, 스카라, 피카데리 뭐 이런 극장들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극장들이 서울의 개봉관 10대 극장입니다. 자, 어디냐면은요,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 스카라, 국도, 명보극장, 대한극장, 중앙극장, 아세아극장, 허리우드까지 이 10개 극장이 전부 종로 3가에서 을지로를 지나 충무로로 이어진 길에 전부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한국 영화 산업의 메카가 됩니다. 80년대까지 이른바 충무로 시대라고 하는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지역이 바로 여기였어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종로 3가,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 서울극장이 모여있는 이 지역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 비는 시간에 이때 네네. 영화 뭐 하지 하고 워낙 뭐 영화도 많고 시간도 다양하다 보니까 고르면 되는데 맞아. 당시에는 상영 시간에 맞추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루에 상영되는 이 회차가 정해져 있고 엄청난 히트작이 아닌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상영하고 다른 영화로 바뀌기 때문에 주말을 놓치면 그 영화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방학 때는 학생들까지 가세해서 조조표마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극장하면 암표, 암표상이 들끓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극장표를 구해서 극장 인근에 분식집, 빵집, 커피숍, 당구장 이런 데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저는 참 이 추억과 낭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런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옛날 극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대한극장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면서요. 네, 대한극장은 국내 극장의 멀티플렉스 전환에 발맞춰서 2000년 5월 11일 철거했다가 이듬해 12월 11개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으로 재개관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까지 올드보이, 늑대 유혹 등 시사회를 활발하게 열면서 시사회 메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국내 영화 산업이 대기업 멀티플렉스 3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고 다가오는 2024년 9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후 리모델링을 해서 2025년 4월부터는 문화예술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와 함께 온 대한극장, 폐관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대한극장은 얼마 후 사라지지만 이 극장에서 본 명화의 기억과 함께한 사람에 대한 추억,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쉽네요. 네.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아우.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본의 사계 식탁 시작합니다. 이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좀 날이 덥죠. 네, 더워집니다. 더워졌어요. 네. 이렇게 더울 때는요, 아주 시원한 음식이 제격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탱글탱글한 식감도 좋고, 그다음에 아주 고소한 풍미도 좋은 도토리묵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겠다. 네, 맛있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도토리묵 하면은 식감도 좋고 다 좋은데 포만감이 있어서 좋다고 하죠. 바로 수분이 함량이 좀 많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좋아요. 열량이 낮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조금 오늘 피곤한데 조금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토리묵 가지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했죠. 아주 차가운 요리인데 바로 도토리 냉묵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토리묵 가지고 밥 대신 뭐 각종 채소와 함께 같이 먹는 건데 오늘은 특히 돌나물과 함께 먹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토리묵을 탱글탱글하게 말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린 거 가지고 말린 도토리묵 잡채를 좀 할 건데요.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식구들 조금 여러 명 많이 모였을 때 이 잡채 하나 하면은 고기 식감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 알차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뭔가 좀 몸이 드러나니까 막 식단 관리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장혜인 씨도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죠?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네. 근데 이 도토리묵 이게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다이어트 살찔 걱정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끼 편안하게 드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오늘 일단 도토리묵 냉묵밥을 한다 그랬으니까 냉이면은 국물을 만들어서 차게 식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될 게 뭐냐? 바로 도토리묵 냉묵밥에 들어가는 국물입니다. 차가운 국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좀 털었어요. 대파도 있고 무도 있고 당근도 있고 약간의 청양고추도 있고요. 마늘도 있고 또 표고버섯 또는 느타리버섯 이렇게 말려놓은 버섯이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양배추라든지 아니면 일반 배추라든지 이런 거 다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고 끓여서 침출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겠지요. 그래서 요거를 팔팔팔 끓입니다. 네. 그래서 팔팔팔 끓여서 차게 식혀요. 차게 식혀서 어떻게 놓느냐? 바로 이렇게 놓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보세요. 무도 있고 다 끓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국물이 굉장히 맛있게 우러났죠. 이 맛있게 우러난 국물을 이렇게 받아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 잘 우러났네요. 이렇게 받아놔요. 받아놓고 나면 이렇게 맑은 국물이 생기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냉묵밥에 국물을 할 건데 이것만 하면 좀 싱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겁지 않도록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합니다. 어떤 양념을 하느냐? 요거 하시면 돼요. 요 국간장, 네. 진간장, 역시 섞어 쓰시는군요. 네,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 한 2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섞어요. 잘 섞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은 냉동실로 가서 살짝 얼려 놓고요. 반은 냉장실로 보내서 차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여름에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국물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 딱 온도가 한 23도, 24도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26도 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은 요거 냉장고에 아주 차게 넣어 놓고 시원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냉묵밥에 들어가는 국물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묵을 좀 썰어야 되겠죠. 도토리묵 탱글탱글하게 한 도토리묵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묵을 이제 집을 때 보통 이제 나무젓가락 쓰세요 하시는데 오늘은 묵밥에 국물까지 있으니까 나무젓가락 쓰기가 좀 힘겹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무칼이에요. 이 무칼이 이렇게 도톨도톨 음량이 돼 있죠. 요 이유는요. 이렇게 썰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인 칼로 이렇게 썰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젓가락을 집을 수 있는 홈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 뭐 무칼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묵칼을 조금 준비하셨다가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좋죠. 아, 이쁘게 썰린다. 네. 저 보기도 예쁘네요. 그렇죠. 맞아, 저런 칼은 또 다 있는 데 가면 있더라고. 네, 맞아요. 아, 다 있어요. 있는데.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저도 거기서 샀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묵을 어디다가 놓느냐. 이렇게 썰어서 여기다가 같이 놔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써는 거는 약간 묵이 좀 도톰하게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묵밥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1cm 폭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네. 아, 저는 묵 식감을 진짜 좋아해요. 그 그쵸? 탱글탱글한. 그리고 이 묵이요. 제가 아까 열량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한 대접 드시면 밥 먹는 거랑 똑같은 포만감이 생기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칼로리 낮고, 그죠? 그렇죠. 다이어트에 최고네요. 지금 장혜인 씨가 다이어트 한다고 일식 하거든요. 저녁에 정 힘들면 묵밥 한번 쓰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것도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썰어놨어요. 네. 요거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잡수실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각종 채소가 올라간다고. 오늘은 채소가 뭐냐? 바로 지금 마트 가면 많이 있어요. 바로 돌나물이에요. 돌나물을 무칠 건데 이 돌나물을 어디에 무치냐 하면은요. 바로 가진 양념에 무칠 거예요. 근데 양념을 먼저 만들어요. 돌나물 양념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고춧가루랑요. 가루랑 네. 그다음에 요건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넣고 매실청만 넣은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매실청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간혹가다 이제 행복한 아침 게시판 말고 제 개인 게시판에다가 네. 매실청 많이 쓰시는데 저는 매실청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쓰시냐면은 올리고당이나 물엿 쓰시면 돼요. 그렇지 되구나. 매실청을 만약에 2큰술 넣는다. 그러면 올리고당이나 물엿은 1큰술만 넣으시면 간이 맞거든요.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약간 불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고춧가루를 조금 불려야 요 돌나물을 무쳤을 때 고춧가루 입자가 흡착이 돼서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나물 같은 경우에는 손질법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돌나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팩에다 담겨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흐르는 물에 놓고 약간의 소금이나 아니면 약간의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살살살 헹궈서 바로 체에다 담아주시는데 돌나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손을 대면 풋내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흐르는 물에 한두 번 정도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춧가루가 좀 불려졌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파하고 다진 마늘하고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만 이렇게 넣고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돌나물 위에다 양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볼에 양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섞어주는 예, 거예요. 그래야 돼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나물을 이제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버무릴 거예요. 초록초록. 버무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물은 어머님들이 손맛이니까 손으로 버무려야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돌나물은 손질할 때도 풋내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옆에다 놓고 젓가락 하나 옆에 놓고 젓가락으로 살살살 이렇게 버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풋내도 안 나고 양념이 골고루 배어서 맛있어요. 또 이게 약간 다 부서지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말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 돌나물 같은 경우에는 상해내기 바로 직전에 버무리셔야 돼요. 네. 아니면 양념이 너무 흠씬 배이잖아요. 그럼 착 깔아앉아가지고 나중에 돌나물 식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중요하죠.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다 막- 체온 때문에요. 금방 물러져요. 특히나 저는 굉장히 손이 좀 따끈따끈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밥을 못 하잖아요. 손은 손에 것 열 때문에. 밥이 사가요. 빨리.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도토리묵하고 가장 어울리는 채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 오이예요. 오이를 착착착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깻가루만 부어주시면 돼요. 맛있겠다. 깻가루만. 요거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묵 위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진짜 맛있겠다. 향이 넘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소한 향이. 그다음에는 준비할 게 바로 오이예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게 썰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조금 식감이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토리묵이 약간 야들야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이가 조금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좀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이 그냥 10개 다 하나 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생방송 중이라 오이를 다 썰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네. 요것만 준비를 했어요. 아, 그렇게 채 썰어서 너무 얇게는 아니고. 네, 약간 씹히는 식감만 있게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또 날씨가 더워지면은 씹히는 오이 식감이 참 뭔가 몸을 시원하게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오이가 약간 싱그럽게 씹혀야 더위가 좀 가시는 느낌이 맞아요. 나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이렇게 도토리묵하고 오이가 잘 맞는 이유가 도토리묵도 수분의 함량이 많은데 오이도 수분이 거의 90% 있는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름을 싱그럽게 땀 안 흘리고 드실 수가 있죠, 음식물을. 자,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하고 오이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제가 요거는 조금 얇게 썰어서 준비를 미리 좀 해놨어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담으면 돼요. 어디에 담느냐? 이렇게 그릇 3개를 나란히 놓고.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그릇 3개를 나란히 놓고 도토리묵을 먼저 이렇게 담아주세요. 올리고. 담아주세요. 맛있겠다. 저게 도토리묵의 수분이 있죠. 오이에 있죠. 돌나물에도 저게 수분이 많잖아요. 네. 수분 그래서 섭취가 아주 참- 맛있게 드실 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돌나물을 아까 이렇게 준비해놨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음. 소복하게. 돌나물이 또 양념이 돼 있어서 간을 적절히 딱 맞춰줄 그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간이 적절해요. 이렇게 맛있겠다. 올려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오이채 썰었잖아요. 네. 오이채를 이렇게 듬뿍 올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네. 아주 딱 좋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물만 부어주면 돼요. 네네. 아까 요거 준비했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오이하고 도토리묵이 싹 국물에 가셔지도록 이렇게 국물까지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야, 요즘 더운데 산에 갔다 내려와서 저거 한 그릇 탁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겠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시원하게 냉묵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야,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맛있게 잡수시면 됩니다. 그 싱그러움이 아이고, 국물 좋다, 시원하니. 아유, 어쩜 이렇게 적절해요. 그쵸? 딱 맞죠? 네. 아주 묵과 오이와 돌나물 무침이 아주 삼궁합이 딱 맞습니다. 와, 돌나물하고 이게 또 잘 어울리는구나. 야, 이게 돌나물이 살짝 매콤해서 그쵸? 너무 맛있어요. 네. 간을 딱 잡아주면서 돌나물 식감이 그대로 씹히면서 묵의 부드러움과 와, 이거 여름에 차갑게 해서 요거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끝인데요? 와. 식감이 돌나물부터 오이까지 아삭아삭해서 너무 입안에서 잘 어울려요, 묵이랑. 여기다가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네, 그렇게 잡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되도록이면은 묵하고 오이하고 돌나물하고 맞췄으니까 거기다가 밥은 찬밥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맛있어요. 와. 근데 돌나물에 양념이 잘 뱄나 봐요. 사실 네. 육수가 들어가면서 네. 좀 싱겁지 않을까 했는데 돌나물 안에도 전혀 간이 안 돼 있어요. 싱겁죠.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이 묵을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묵을 시장 가서 사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한 이 정도 된 묵을 사갖고 오세요. 그러면 반은 한 접시로 쓰시고 반 정도가 남겨놓으세요. 근데 요게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탱글탱글한 식감이 조금 굳어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하시냐? 요새 볕이 좋죠. 볕이 좋으니까 요거 썰어서 요렇게 말려주세요. 요렇게. 묵을 말려요? 네. 아. 저는 묵 짜투리 있는 거 다 말려서 씁니다. 자, 이렇게 말리는데 볕이 좋은 날 말려도 좋지만 집에 요새는 식품 건조기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 50도에서 8시간 정도 말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싹 말려져요. 자, 그럼 요 말린 거 가지고 뭘 하느냐? 제가 좀 잡채를 만들 건데요. 이 말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찬물에 그냥 그대로 담그세요. 말린 걸 다시 찬물에 담궈요? 네, 그럼 불려준다. 찬물에 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불려져요. 요 식감이 엄청 좋아요. 탱글탱글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 젤리 같아요. 완전 젤리 네. 같죠? 요거 가지고 이제 잡채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저렇게 말려놓은 요 묵은 이렇게 한 번만 더 찬물에 담가서 헹궈주세요. 헹구면서 좀 불려주고. 그렇죠. 얼마나 근데 불려야 요게 돼요? 불리는 게 반나절에서 8시간 정도 불리시면 되거든요. 제가 요게 딱 지금 8시간 불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탱글탱글하잖아요. 네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비벼가면서 씻어주세요. 근데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묵으로 하면 이미 다 손에서 부서졌을 그렇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식품 건조기에서 8시간을 말리고 그리고 아니죠. 불리는데도 그냥 8시간. 말리는, 그냥 말리는. 그냥 말려요. 그냥 말리고 식품 건조기 안에서는 한 50도 온도에서 8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말려주고. 되고요. 요거 그냥 바로 찬물에 그냥 그대로 담갔다가 네네. 8시간 있다가 이렇게 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야, 이거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그쵸. 네. 근데 어머님들 요거 많이 말려서 쓰세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고기 식감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식감이 좋아요. 쫄깃쫄깃하게 씹으면 네네. 식감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채도 만드시고 요거 가지고 쫑쫑쫑 썰어서 볶음도 하시고 네. 뭐 우리가 요새 많이 왜 도라지 꺾는다 그러죠? 도라지 꺾어서 그거랑 같이 볶기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묵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요 묵은 이렇게 물기 빼고 난 다음에 그냥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담아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바로 참기름이에요. 아우,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요. 아우, 저 탱글한 거 그래서 보세요. 붉게 탱글 텅텅텅 튀잖아 이게. 젤리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네. 아. 그럼 참기름이 싹 배이니까 네네. 굉장히 고소해집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도토리묵 잡채에 들어가는 도토리묵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 요거는 아, 벌써 끝났어요? 네, 완성.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는요, 냉장고 속 채소 다 꺼내셔도 돼요. 채소 털기. 예, 저는 요새 애호박이 조금 많이 나와 있길래 애호박을 준비를 했거든요. 애호박도 그냥 마음껏 써시면 돼요. 적당하게 크기로 네. 한 0.3cm 정도의 굵기로 이렇게 편 썰어서 채 써시면 돼요. 네. 이것도 이렇게 놓고 아, 색이 채 썰어주세요. 아우, 저렇게 해놓고 또 애호박 남은 걸로는 뭐 칼국수 끓일 때 쓰셔도 그쵸. 되고.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전 부쳐도 되고. 맞아요. 그리고 나는 냉장고에 이렇게 요새 채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놓고 이렇게 조금 자투리가 좀 남아있는 게 아깝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막상 쓸래니까 지금 내가 바빠갖고 요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말리세요. 말려요? 오. 같이. 네. 말리고 나면 호박 오가리로 쓰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애호박도 썰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써냐 하면 바로 양파도 양파. 준비를 해주세요. 네네. 양파. 그다음에 요거는 파프리카예요. 저는 파프리카 왜 넣냐 하면은요, 색감 때문에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파프리카 준비하고 그다음에 노란 파프리카도 준비를 하세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후라이팬에 볶기만 하면 돼요. 제가 볶아서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묵이
당면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채하는 거 똑같은 베이스라서 일단 요거 무로 된 식용유 두르고요. 네. 들기름도 같이 좀 둘러주세요. 거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 아까 양파 있었죠? 네네. 양파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저게 이제 식용유하면 좀 느끼하니까 들기름하고 같이 해서 좀 고소하게. 네. 살짝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다가 뭘 준비를 하냐면 아까 이렇게 참기름에다가 버무려 놨던 거 있었잖아요. 네. 요거 넣고 다 부어주나요? 네, 다 넣고 볶는데 그냥 볶지 마시고 요거랑 같이 볶아주세요. 애호박이랑. 지금 그 냉국밥 몰래 한입 하려다가 카메라에 떡하니 잡혔네. 아니 장현 씨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는 지금 카메라 지금 불 켰어. 저거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거 몰래 다이어트 먹었는데. 식품으로도 네. 안 좋죠. 아니 너무 맛있어서 사실 계속 먹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간을 맞춰요. 네, 감독님이 바로 잡아버리네요. 간장, 간장.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만 조금 넣어주세요. 단맛 조금 나게. 그다음에 소금 2꼬집 넣어주세요. 볶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이렇게 볶을 때 뭘 넣느냐? 아까 들어갔던 파프리카. 파프리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색 이쁘다. 자, 요거를 얼마 정도 볶느냐 하면 한 2분 정도 볶으시면 네. 아주 야들야들한 도토리묵이 딱 씹혀서 아우 맛있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을 저희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미리 조금 볶아놨어요. 여기에다가 깻가루만 이렇게 넣고. 진짜 비주얼이 그쵸 잡채. 아니 근데 네. 이거 저기는 고기 식감이 쪽파 나니까 고기를 조금 굳이 안 넣고. 넣어도 2분만 더하면 저렇게 와. 볶으면 끝이에요. 다 장조림 됐어요. 같아. 자, 다 됐으면 저는 뭘 하느냐 이제 접시에 담아야 되겠죠. 네네. 쌤 받으러 갈게요. 저 또 막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네. 마음이 바빠요. 맛있는 거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담고. 네. 이거 저희가 또 맛을 봐야죠. 진짜 딱 그냥 보기에도 고기 같다. 그쵸? 네. 식감이 딱 고기 식감이에요. 그러네.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볶아 잡수시면 돼요. 와. 식감이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쫄깃쫄깃하잖아요. 와. 입 안에서 쫄깃도 부정해요. 쫄깃쫄깃하다 해야 되나? 네, 야, 딱 맞아요.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좀 딱 맞게 배어있고. 그러면서 한 아삭아삭 씹히는 파프리카도 너무 맛있어요. 느낌 네. 딱 좋은데. 맞아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먹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선생님 다음 주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요, 조금 특별한 나물과 특별한 식재료 갖고 왔습니다. 어떤 것인지 다음 주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낮 동안 참 덥다 한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 하던데 자세한 날씨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BDMC 앞입니다. 귀찮아서 옷장 정리 미루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정말 여름 옷을 꺼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쪽 지역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은 시야가 더 답답하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나쁠 텐데요.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챙겨주시고요. 가급적 그늘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나타납니다. 서울은 26도,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오를 텐데요. 지형적 영향이 더해진 영남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네, 내일은 동쪽에 소나기가 잠깐 지나겠고요. 주말 동안 날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하는데 네. 야, 이게 적절하구나. 그쵸. 이런 느낌이었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네. 밤이 딱 좋은데 사실 이런 날씨 느끼기는 이맘때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계절의 여왕이라 왜 불리는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즐겁게 즐기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